지금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놓인 원자 하나가 이 지구보다 늙었습니다. 이상하죠? 손을 뻗어 살갗을 들여다보세요. 따뜻하고 살아있고 아침에 씻은 비누 냄새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등의 정맥 아래를 흐르는 철, 손톱 아래 뼈를 이루는 칼슘,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여러분의 눈동자를 만든 산소, 이 원소들 중 상당수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입니다. 관측 가능한, 측정 가능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원자들이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왜 여러분은 손은 46억 년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더 이상한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 그 원자 하나하나가 어떤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별에 제가 이 방으로, 이 손바닥으로, 이 순간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섭고 가장 아름다운 질문 하나. 여러분이 지금 이 손을 바라보는 이 5분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몇 개의 원자가 어떤 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여정을 끝내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손바닥에서 눈을 떼고 훨씬 더 멀리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주는 잼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팽창하면서 식었고 최초의 몇 분 동안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별들이 태어났고 별 안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별이 죽으면 그 원소들이 우주로 흩어지고 그 재로부터 다음 세대의 별이, 그리고 행성이, 그리고 언젠가 생명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별의 먼지다. 칼 세이건이 이 말을 유행시켰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매끈합니다. 너무 시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기괴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폭력적이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고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풀지 못한 미스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가 지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우주가 처음 3분 만에 만들어낸 것은 오직 수소와 헬륨. 여러분이 손을 들여다볼 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손톱의 유황도, 피부의 탄소도, 혈액의 철도, 뼈의 칼슘도, 갑상선의 요오드도 빅뱅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이 원소들이 존재하려면 우주는 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는 무언가를 죽여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별은 어떻게 원소를 만들까요? 별 안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고 헬륨이 다시 탄소로, 그런 식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하나가 20세기 물리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영국 천문학자의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진짜로 진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는 탄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소 중 산소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이 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가 별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계산상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별 내부에서 3개의 헬륨 원자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 이걸 3중 알파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응은 이론적으로 너무 느리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너무 느려서 우주가 존재해온 13-18억 년 동안에도 여러분의 손톱 하나를 만들 만큼의 탄소도 만들어지지, 이 방의 공기 중 이산화탄소 속에도, 여러분이 마신 커피 속에도, 여러분의 DNA 이중나선 속에도, 그러니까 별은 어떻게든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계산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호일은 여기서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한 도약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탄소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탄소 원자핵 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에너지 상태가, 그 에너지 상태가 있어야만 3중 알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별이 충분한 탄소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 서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측했습니다. 탄소 12원자핵은 정확히 7.65메가전자볼트 부근에 들뜬 상태를 가져야 한다고.
아무도 이런 상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실험 물리학자 윌리엄 파울러의 팀이 실험실에서 그 상태를 찾아냈습니다. 정확히 호일이 예측한 곳에. 지금 우리는 이것을 호일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발견은 20세기 물리학의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고 파울러는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에게 아주 이상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끝에 있는 탄소 원자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약 이 호일 상태의 에너지가 지금보다 겨우 몇 %만 달랐다면,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별들은 탄소를 거의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심장도, 뇌도, 이 문장을 이해하는 그 신경세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호일 자신은 이걸 두고 우주가 마치 조작된 게임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잠깐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자, 별이 탄소를 만든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이 만드는 원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별의 심장에서 탄소는 산소로, 산소는 네온으로, 네온은 마그네슘으로, 그리고 무거워지고 무거워져서 결국 실리콘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마지막으로 융합해서 만드는 원소가 바로 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에게 아주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철은 다릅니다. 철을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려면 별은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소모해야 합니다. 철은 원자핵 물리학에서 가장 안정된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붕괴 언덕을 올라가는 일이고 별은 그 언덕을 오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기 시작하면 별의 심장은 갑자기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죽은 덩어리가 됩니다. 그 위에 놓인 별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신을 떠받쳐줄 압력을 잃습니다. 태양보다 10배, 20배 무거운 별의 바깥층 전체가 지구 지름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튕겨 나옵니다. 이것이 초신성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 그 폭발의 순간 별은 자신의 은하 전체를 며칠 동안 압도할 만큼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폭발의 열기와 압력과 중성자 홍수 속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있다면 이 그림 전체를 처음으로 온전히 그려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57년에 발표된, 지금은 그저 저자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B² FH 논문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연구입니다. 마거릿 버비지, 제프리 버비지, 윌리엄 파울러,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프레드 호일, 이 4명이 함께 쓴 이 논문은 우리 몸의 모든 원소가 어떤 별의 어떤 종류의 죽음에서 나왔는지를 원소별로 분류해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의 탄소, 산소, 질소는 태양 크기의 별들이 늙어 죽으며 서서히 뱉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뼛속 칼슘, 피 속 철, 갑상선의 요오드 중 상당수는 초신성이라는 격렬한 폭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을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금이라면 저는 여러분의 몸 안에 탄 속에서 만든 그 금은 방금 제가 설명한 그 어떤 별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금을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의 금의 총량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류가 이제 막 우주를 새로운 방식으로 듣기 시작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미국 서부와 이탈리아에 있는 라이고와 비르고라는 이름의 거대한 관측 장치가 우주에서 온 아주 이상한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그것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 자체의 흔들림,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했던 중력파였습니다. 신호의 모양을 분석해보니 지구에서 약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2개의 중성자별이 서로에게 나선을 그리며 다가가다가 결국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별이 폭발하고 나면 그 중심에 무언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의 시체입니다. 하지만 보통 시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서울 면적 정도의 공에 압축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 숟가락의 이 물질이 지구 전체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 안의 원자들은 이미 원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에게 눌려 하나의 거대한 중성자별이 서로 도는 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나선을 그리며 다가옵니다.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리고 어느 순간 마지막 몇 초에 이르러 그들은 시속 수억 킬로미터로 서로에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주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눈부신 일이 일어납니다.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순간 그 안에 갇혀있던 상상할 수 없이 밀도 높은 중성자 물질의 일부가 우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성자들은 주변에 있는 원자핵에 붙어들면서 아주 빠르게 아주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물리학자들은 R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중성자 포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금, 백금, 우라늄, 그리고 원소 주기율표의 무거운 쪽 끝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입니다. 2017년에 그 관측은 이 이론을 확인해 줬습니다. 라이고가 중력파를 감지한 몇 초 후 전 세계의 수십 개 망원경이 스트론튬이 확인되었고 다른 무거운 원소들의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이 한 번의 관측 사건 하나로부터 지구 질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금과 백금이 그 폭발에서 만들어져 우주로 흩뿌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혼 반지가 금이라면 그 금원자들은 어느 순간 아주 오래전에 이 우주 어딘가에서 두 개의 죽은 별이 서로에게 부딪혀 만들어낸 잔해의 일부였습니다. 그 원자들은 그 폭발의 압력 속에서, 그 열기 속에서, 그리고 수십억 년을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결국 어떤 성간 구름의 일부가 되었고 그 구름이 무너지면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지구의 어느 광산에서 채굴되어 어느 세공사의 손을 거쳐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에 있습니다. 이 여정에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감이 오십니까? 최소 수십억 년입니다. 어쩌면 100억 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그 무의식적인 손짓 안에 100억 년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다. 원소들이 오래되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이 특별히 내 손바닥으로 왔는가? 우주가 그렇게 넓다면 그 원소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별에서 잠시 벗어나서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지루해 보이는 무언가, 태양계 자체의 형성 과정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이 구름은 아마도 이전 세대의 별들, 어쩌면 하나의 큰 별, 어쩌면 여러 개의 별들, 이 죽으면서 남긴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원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 초신성에서 만들어진 원소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래전의 중성자별 충돌에서 나온 원소들까지. 이 구름은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가 어쩌면 근처의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 어쩌면 다른 별의 중력적 스침, 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구름의 한 부분이 자신의 중력에 눌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지면서 그것은 회전 속도를 높였습니다.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몸에 붙일 때 더 빨리 도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회전이 빨라지면서 구름은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졌습니다. 이 납작한 원반의 한가운데에서 태양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반의 나머지 부분에서 행성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의 대부분은 그 원반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원자들은 각자 다른 별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100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60억 년 전에, 어떤 것은 47억 년 전에. 그들은 우주 공간에서 서서히 섞이면서 결국 이 구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무너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의 지각과 대기와 바다가 형성되면서 하나는 원자 자체가 어느 별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나이, 수십억 년, 어쩌면 100억 년을 넘길 수도 있는 나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원자가 이 태양계의 일부로 존재해온 시간, 약 46억 년. 그리고 이 46억 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진짜 이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철원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헤모글로빈의 정중앙에 앉아서 산소를 붙잡고 있는 그 철원자. 그 원자는 언제 지구에 왔을까요? 한 가지 답은 이렇습니다. 그 원자는 46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질 때 여기 있었다.
이건 통계적으로 대개 맞는 답입니다. 지구는 형성될 때 이미 상당한 양의 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철의 대부분은 지구의 중심, 지금 우리가 지구 핵이라고 부르는 그 뜨거운 금속의 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각과 멘틀에도 충분한 철이 남았고 그 철이 광석으로, 광석에서 다시 인간이 만든 도구로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 속의 미네랄로 순환하며 여러분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 도착한 원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46억 년보다 훨씬 이후에, 그러니까 심지어 지난 수백만 년 사이에 초신성 폭발에서 온 원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미음헨 공과대학의 안톤 발러 박사와 그의 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심해의 퇴적물, 그리고 달의 표면에서 가져온 시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지구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원소였습니다. 철 60이라는 이름의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철 60은 반감기가 약 260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있던 철 60은 이미 오래전에 다 붕괴되어 사라졌어야 합니다. 발러 박사와 그의 이전에 이 연구를 시작한 클라우스 크니 박사 같은 학자들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대략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 그리고 어쩌면 그 이전에도 태양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폭발이 뿜어낸 물질의 일부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태양계로, 지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 중 일부는 지구 깊은 곳의 퇴적물에 가라앉았고 일부는 아마도 대기와 바다를 거쳐서 결국 생명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산소를 옮기고 있는 어떤 철원자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통계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어떤 원자 하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직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에 우주 어딘가에서 폭발한 별의 잔해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사건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별과 별의 죽음으로부터 물질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정말로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이 방금 두 개의 다른 답을 들었다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어떤 원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에 왔고 어떤 원자들은 훨씬 최근에 왔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둘 사이에 있는 지구의 원 시점이 다양한 원자들이 여러분 몸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들은 지구에 도착한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에게로 왔는가? 그 여정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길고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이루는 칼슘 원자 하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 원자는 아마도 아주 먼 옛날 어떤 별의 후반기 융합 단계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태양계의 원반 속으로 들어갔고 원시 지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구가 뜨겁게 녹아있던 시기에는 마그마 속에서 흘러다녔고 수억 년, 수십억 년을 그 결정 안에서 보냈을 겁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지표면 가까이로 올라왔을지도 모르고 화산 폭발로 다시 표면으로 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마도 수백만 년 전, 어쩌면 수천 년 전, 그 원자는 어떤 바위에서 빗물에 녹아나와서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흙 속에 그 원자를 어떤 풀뿌리가 흡수했습니다. 그 풀을 어떤 소가 뜯어먹었습니다. 그 소가 그 원자를 자기 뼈에 넣거나 아니면 그 소의 우유 속으로 그 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그 우유를 마셨거나 그 우유로 만든 치즈를 먹었거나 그 소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화기가 그 원자를 흡수해서 혈액으로 보냈고 여러분의 몸이술 뼈로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라고 부르는 세포에게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그 원자를 여러분의 뼈 결정 구조 안에 심었습니다. 지금 그 원자는 여러분의 손목뼈 안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으며 자세를 바꾸는 그 순간 그 원자에 아주 미세한 압력이 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에 몇 개의 우연이 있어야 했는지 세어보십시오. 그 별이 그때 그 자리에서 폭발해야 했고 그 폭발의 파편이 정확히 그 방향으로 날아가야 했고 그것이 정확히 그 성간 구름의 일부가 되어야 했고
그 구름이 정확히 그 시기에 무너져야 했고, 태양이 정확히 그 자리에 생겨야 했고, 지구가 정확히 그 궤도에서 만들어져야 했고, 판 구조가 정확히 그렇게 움직여야 했고, 그 소가 그 순간 그 풀을 뜯어야 했고, 여러분이 그 유제품을 그 시기에 먹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을 곱해보면 지금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그 특정한 칼슘 원자가 거기 있을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수조 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원자 하나하나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대략 7객서 10의 27제곱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진법으로 쓰면 7 뒤에 0이 27개 붙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 하나를 뻗어서 무언가를 만질 때 그 손끝에서는 수조 개의 다른 우주 역사가 한순간에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다른 방향에서 이 이야기를 봐봅시다. 만약 원자들이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잘 재활용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원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들과 지구 자체와 교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실제 숫자로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피부세포는 몇 주에 한 번씩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위벽세포는 며칠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적혈구는 약 120일마다 교체됩니다. 여러분의 뼈조차도, 뼈는 우리가 흔히 죽어있고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 10년마다 대부분 새로운 원자들로 교체됩니다. 이걸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보여준 연구 중 하나가 1953년에 옥살로트 아에비 박사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인체의 원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교체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연구가 이 결과를 확장했고,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의 대부분의 원자가 7년에서 10년 사이에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원자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억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의 성격도 대체로 그대로이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는 그 무언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은 강으로 존재하지만 그 강을 이루는 물 분자는 매 순간 다른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존재하지만 그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는 매 순간 다른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이루는 원자들 중에는 10년 후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이루고 있을 원자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식물의 잎을, 어떤 물고기의 비늘을, 어떤 새의 깃털을 이루고 있을 원자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원자가 계속 흐르고 있다면 그 원자들은 그 흐름 이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방금 마신 물 한 잔 안의 물 분자들 중 상당수는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과거 어느 시점에 다른 사람의 몸을 통과한 적이 있는 물 분자입니다. 지구의 물은 계속 순환하고 있고 그 순환의 사이클은 아주 짧지 않지만 인류가 지구에 살아온 시간과 지구 위의 물의 양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마시는 물 안에는 통계적으로 반드시 이전에 다른 인간의 몸을, 여러분이 이 순간 숨을 들이쉬면서 코로 들어오는 공기 분자들 중에는 아주 확실하게 과거에 살았던 특정 인물의 마지막 숨결에 있었던 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클레오파트라의, 링컨의,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의. 이건 시적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초등 수학입니다. 지구 대기의 공기 분자의 수는 아주 많지만 유한합니다. 한 번의 호흡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도 아주 많지만 유한합니다. 대략 하나 정도, 어쩌면 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죽은 사람들과 공기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세계 사이의 경계가 갑자기 아주 흐릿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끝나고 세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의 원자들은 다른 모든 것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이야기의 아주 이상한 특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아주 오래된 원자들이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은 왜 오래되었을까요? 왜 원자들은 그렇게 안정적일까요?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이지만 사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자의 대부분은 원자핵이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우리가 아는 한
실험 물리학자들은 지금까지 양성자가 붕괴하는 것을 관측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본의 슈퍼 카미오칸데 같은 거대한 지하 실험 시설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양성자의 반감기는 만약 그것이 유한하다면 최소한 10의 34제곱년보다 길어야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성자의 반감기는 최소 10의 34제곱년입니다. 이건 우주의 나이보다 10의 24제곱배 더 긴 시간입니다. 십진법으로 쓰면 우주의 나이보다 1조 곱하기 1조배 더 긴 시간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는 그 어떤 양성자도 이 우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늙고 죽고, 산은 침식되고, 별은 타서 사라지고, 심지어 은하도 진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만드는 재료, 원자를 이루는 그 근본 입자는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볼 때 사실상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이루는 양성자 하나가 이 우주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태양이 죽고 지구가 없어지고 은하수가 안드로메다와 부딪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것은 다른 원자의 일부가 되고 다른 물체의 일부가 되고 다른 별의 일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두 개의 시간 척도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시간, 이 손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은 늙어서 사라질 그 짧은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자의 시간, 이 손을 이루는 재료가 존재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그 거의 영원한 시간. 여러분의 형태는 임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를 이루는 재료는 영원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이상한 종류의 위로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을 이루었던 원자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되고 다른 인간의 손바닥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태양이 부풀어 올라서 지구를 삼키면 그 원자들은 태양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별과 새로운 행성이 그 물질에서 태어난다면 여러분의 손을 이루었던 원자 중 어떤 것은 그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어떤 종교적 의미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이 물리학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어떤 종교적 서사보다도 더 강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를 매번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 왜 여러분은 그 46억 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가? 이제 여러분은 그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원자의 시간 척도와 여러분의 시간 척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자에게 여러분의 일생은 눈 깜빡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자의 나이는 상상할 수 없는 시면입니다. 이 두 척도는 서로를 감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46억 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두 번째, 그 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별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룬 원자들을 만든 그 별들은 대부분 폭발했거나 흩어졌거나 이미 우주의 다른 곳에서 다른 별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의 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재가 지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별들의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별들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들의 묘비이자 그들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 가장 무거운 질문. 이 5분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원자가 그 여정을 끝내고 있는가? 이 답은 아까 여러분에게 조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원자들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내쉴 때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던 탄소 원자들이 이산화탄소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릴 때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던 탄소 원자들이 여러분이 손톱을 다듬을 때마다 몇백만 년 동안 별에서 별로, 구름에서 구름으로 여행한 원자들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5분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원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 하나하나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여행의 한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원자에게는 여러분의 몸이
100억 년 여정의 짧은 정거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자기를 통과하는 원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거장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프레드 호일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까 탄소를 예측한 그 사람 말입니다. 호일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들이 자기가 만든 원소로부터 자기를 관찰하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이 우주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너무 낭만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사실의 진술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이루는 원자들도, 여러분의 손을 이루는 원자들도 다 같은 우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손을 보는 것은 우주의 한 부분이 우주의 다른 부분을 보는 사건입니다. 우주 안에서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가 자기 안에서 관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 잠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을 보세요. 손금을 보세요. 지문을 보세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그 손바닥에는 3개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손을 처음 발견했을 아기 때부터, 무언가를 처음 잡았던 순간부터,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던 순간부터. 두 번째는 이 손이 지구에 있어 온 시간입니다. 이 손을 이루는 원자들의 대부분이 지구의 일부로 존재해온 46억 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손을 이루는 원자들 자체의 시간입니다. 그 각각의 원자가 어떤 별에서 태어나서 그 별의 죽음을 겪고 우주 공간을 떠돌고 태양계로 흘러들어와서 지구가 되고 흙이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결국 여러분이 되기까지의 시간. 이 시간은 원자마다 다르지만 짧게 잡아도 수십억 년. 어떤 원자에게는 여러분의 손바닥은 이 3시간이 만나는 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3시간은 이 순간에만 이렇게 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원자들도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는 이 특정한 원자들의 조합은 지금 이 순간 이후에는 다시는 이 배치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손을 아름답다고 느끼든 아니든, 여러분이 이 손이 늙었다고 느끼든 젊다고 느끼든, 여러분이 이 손에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이 손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물질은 우주적으로 오래된 것이고 우주적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우주가 자기 안에서 별을 만들고 그 별을 죽여서 원소를 만들고 그 별을 죽여서 원소를 만들고 여러분이 커피잔을 잡을 때, 여러분이 문 손잡이를 돌릴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이 우주의 100억 년이 그 접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도 삶은 그대로일까요? 이걸 알고 나서도 여러분의 손을 그저 손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가서, 자기 걱정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조용히 이 사실을 곱씹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무언가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이야기에서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아주 이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이것도 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 자체가 인류가 성취한 가장 이상한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들에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신성 폭발의 현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태양계 밖으로 몇 개의 작은 탐사선을 겨우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주의 나이를 알고 별이 어떻게 원소를 만드는지를 알고 우리 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정밀하게 봄으로써 아주 큰 것을 알아냈습니다. 19세기 초 요제프 폰 프라운호퍼라는 독일의 광학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별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나눠보면 무지개 스펙트럼 안에 검은 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검은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 검은 선들이 각 원소의 지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각 원소는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그래서 별의 빛을 스펙트럼으로 펼치면 그 별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별에 가지 않고도 지구에 앉아서 망원경으로 그 별의 빛을 잡아서 프리즘으로 그 빛을 나눠보는 것만으로 그 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헬륨이라는 원소는 지구에서 발견되기 전에 태양에서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별들을 비교해서 어떤 별이 어떤 원소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자핵 물리학의 이론을 결합하면 지구의 원소들이 어떤 종류의 별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별들이 얼마나 오래전에 존재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들의 실제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입니다. 어떤 원자들은 불안정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원자로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물이나 어떤 물체 안에 방사성 원소와 그 붕괴 산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면 그것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지구의 나이를 알아냈습니다. 46억 년, 그리고 태양계의 가장 오래된 물질, 어떤 운석에 들어있는 특정한 광물 조각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되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안에 아주 오래된 별들을 관측하면 그 별들의 나이는 100억 년을 훨씬 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몸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여러분의 손바닥 위의 원자들이 정말로 46억 년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행성 위에 살면서 이 작은 몸으로 이 짧은 일생 동안 우주의 나이와 원소의 기원과 별의 죽음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이건 우주 어디에서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주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특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이 아니라 이해, 원자가 아니라 그 원자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을 겁니다. 요약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요점은 어떤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손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모든 이야기, 별의 죽음, 원자의 여행, 46억 년의 여정,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우주가 정말로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그 존재들 중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짧은 일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주가 100억 년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손으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만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답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질문을 안고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답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46억 년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